네, 안녕하세요. 희곡 소개와 읽기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읽어나갈 희곡에 앞서서 희곡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드라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드라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영상 EBS의 이야기의 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그 챕터에 가셔서 이야기 힘을 보시고 그 다음 수업을 연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희곡이라고 하면 극문학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공연용 대본을 보지 마시고 희곡을, 책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곡은 작가가 문학의 한 장르로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공연화하기 위해서 공연용 대본으로 각색한 것이 대본입니다. 그래서 희곡을 가지고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연출자나 또는 드라마투르기를 통해서 이것을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공연용 대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거는요, 어떠한 극단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한 공연용 대본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그 각색은 자신의 극단의 배우들의 수, 그 배우의 수에 맞춰서 희곡을 각색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공연장의 상황,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지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제작 환경이라든지 또는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색을 해서 공연용 대본을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 작품을 접할 때는 희곡으로 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희곡과 공연용 대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희곡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용 대본이 무대와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곡은 극작가가 완성품으로 발표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 희곡은 스스로가 완성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것이 공연화 되었을 때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곡은 공연이라는 중재 행위를 통해서 관객한테 보여지는데 희곡에서 공연으로 재탄생하기까지는 엄청난 창조적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연출자, 배우, 무대 디자이너, 그리고 다양한 스태프들, 또 관객들에 의해서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 희곡을 접할 때 희곡을 문학으로서 읽기도 하지만 또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곡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성질과 또 연극 공연으로서의 성질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연극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영어로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쓰죠? 대표적으로 시어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어터는 연극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장을 이야기할 때도 시어터라고 쓰는데요. 시어터는 고대 그리스 그 어원을 살펴보면 떼아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떼아뜨론이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시어터가 된 건데요. 떼아뜨론은 보다, 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그리스 극장을 보시면 그 극장을 떼아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떼아뜨론에서 파생된 시어터는 연극이라는 의미와 극장이라는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죠. 퍼포먼스는 어떤 공연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머가
공연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수행하다, 행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연극을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드라마는 그리스 어원을 찾아보면 드란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드란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드란이라 하면 행하다, 행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안에는 행위하다, 행하다 라는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극으로 플레이라고도 하죠. 플레이는 우리가 희곡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 안에는 이 놀이성 또한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우리는 관객을 어디언스라고 하는데요. 어디언스는 관객이라는 뜻도 있지만 청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이라는 건 우리가 청각, 그러니까 즉 듣는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청중이라고 합니다. 즉 관객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왜 관객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대 그리스 극장을 살펴보면 야외 무대이고 굉장히 큰 원형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쯤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로마의 원형 극장인데요. 그리스 시대의 원형 극장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극장에서 공연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쪽에 앉으면 이 앞에 있는 이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표정 또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배우들이 가면을 썼었습니다. 표정이나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시절이 아니라 시를 읊는 행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내 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이 극장은 전달이 굉장히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소리의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 뒤에 앉은 사람까지 배우의 소리가 전달되도록 설계를 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로마 원형극장에 가서 무대 위에서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관객석이 이렇게 모아주면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잘 전달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배우가 가면을 썼는데요. 그 가면 안에는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그 깔때기 같은 것이 붙여져 있어서요. 좀 더 소리를 크고 잘 전달이 되도록 만드는 가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객들이 공연을 볼 때 배우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관객을 어디언스라고, 청중이라고 칭했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오게 됩니다. 현대까지의 연극이나 공연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배우를 비롯한 연극을 만드는 모든 연극인들이 관객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무엇을 전달할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우와 관객의 소통은 있지만요. 이렇게 상호 교류가 되는 소통은 아니었습니다. 이 배우가 관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그리고 관객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얻어가는 것이 이 공연이었죠.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공연의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는 현대를 지나와서 포스트 모던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흘러옴에 따라 예술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연극은 포스트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티스트가 어디언스,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들이 예술가가 되는 역전의 시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술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행위는 오로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행위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포스트 드라마를 살펴보면요. 배우의 역할은 매우 최소화되어 있고요. 관객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공연 사례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대표적인 공연 하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극단 리미니 프로토콜 들어보셨나요? 독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극단인데요. 이 극단은 4명의 연출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극단에는 배우들은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이 4명의 연출가가 자신의 개인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협업해서 공연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극단이 있는데요. 이 극단에서 100% 베를린이라는 공연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100% 베를린은 베를린의 시민 100명을 무대 위에 올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어요. 베를린의 연령대별 10대는 몇 프로가 살고 20대는 몇 프로가 사는, 또 남녀 비율은 어떠한지, 또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통계를 내서 이 통계에 맞춰서 100명의 시민을 무대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 10대가 30%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면 정말로 30명의 10대를 무대 위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 100명의 시민이 배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소개해요. 저는 어디에 살고 몇 살이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의 오브제를 가지고 와서 이 오브제에는 나의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간대별로 이 시민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에 대한 행위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라고 하면 아침 7시에 하는 나의 행위를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급하게 입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오후 1시라고 하면 또 1시에 자신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OX판을 가지고 그 질문에 맞춰서 나는 O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공연이 됐는지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 베를린은 베를린에서 진행된 공연인데요. 또 이 극단은 이 공연을 가지고 세계 투어를 돌면서 100% 멜버른 하기도 했고요. 100% 광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에서 이 공연이 올라갔었는데요. 광주 시민 100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진행되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리미니 프로토콜이 이 광주라는 지역을 정한 데에는 이 광주라는 지역은 어떤 역사적인 아픔과 또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 전문 배우가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배우 또는 전혀 연극과 무관한 일반인이 올라와서 공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배우와 관객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또 이렇게 공연의 형태들도 다양화해지면서 포스트 드라마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공연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대본이라고 하면 영어로 또 텍스트라고도 하는데요. 텍스트의 어원을 찾아보면 텍스처입니다. 텍스처는 무슨 뜻이죠? 네, 텍스처는 조직, 구성이라는 뜻인데요. 텍스처는 우리 이런 옷의 질감도 텍스처라고 하잖아요. 이 옷의 면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매끈한 하나의 면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텍스처라고 합니다. 즉, 이 사이사이에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의 학교 저자이자 연극학자이고 작가이기도 한 안 위베르스펠트는 텍스트의 상태는 구멍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텍스트 자체는 하나의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멍이 나 있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연극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들을 메워서 하나의 공연으로 무대 위에 올렸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작품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드라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챕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EBS의 이야기의 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이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힘 잘 보셨나요? 여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드라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란 주인공의 삶의 균형이 깨졌고 다시 이 주인공이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고군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릿 또한 그런데요. 햄릿도 자신의 아버지가 삼촌의 음모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그 아버지의 유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햄릿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고자 햄릿이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삶의 균형이 깨어졌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시 자신의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EBS 이야기 힘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 강대찬도 조베코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조베코를 잡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인공은 매력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관객들이 봤을 때 감정이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자신의 삶의 균형을 되찾아 갈 때 관객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이 주인공에게 마음이 가고 또 감정이입이 됨으로써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는 호감과 동일시가 나와야 합니다. 즉,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있다면 당연히 적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에서는요, 이 적대자가 없이는 이야기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대자의 위치가 주인공의 위치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인공은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정을 향해 갈수록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갈수록 이 적대자의 위치는 주인공의 위치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이야기 속에서의 강대찬 또한 조베코가 강대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강대찬은 점점 내몰리는 상황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조베코를 코앞에서 몇 번이고 놓친다든지 하면서 이 주인공을 계속해서 몰아치는 겁니다. 또 적대자가 협조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변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적대자는 조베코이지만요. 조베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방해자의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이장일 테고요. 또 파출소장이 있습니다. 파출소장도 처음에는 이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파출소장이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협조자로 돌아섭니다. 이 또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력자인데요. 조력자는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금 말한 이 파출소장은 이후에 조력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또 강대찬의 가족들 또한 조력자가 되겠죠. 하지만 조력자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베코를 잡고 싶어하는 이 강대찬의 마음에 아내가 자꾸 걸립니다. 조베코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아내가 설득하고 있죠. 그것은 분명히 이 주인공이 원하는 바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력자가 적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력자가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요, 적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에서는 복선과 암시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복선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씨 뿌리기와 걷어들이기라고 하는데요. 파출소장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하는 이러한 장면은 분명한 복선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강아지가 미용실을 방문한 아들의 냄새를 맡게 되고 그것을 눈치채고 결국에는 조베코를 잡게 되죠. 이것을 걷어들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암시는 씨 뿌리기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걷어들이기인 거죠. 이것을 잘하게 되면은 반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선과 암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숨겨지는 게 훨씬 좋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보이게 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을 오히려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소하게 그냥 지나치듯이 이야기 속에 스며들게 넣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보여줬을 때 훨씬 반전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클라이막스에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제는 주인공의 욕망과 일치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중심 질문은 강대찬이 과연 조베코를 잡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강대찬의 목적 또한 조베코를 잡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적일 뿐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강대찬이 이 조베코를 잡는 것은 목적이지만 잡음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조베코를 잡음으로써 강대찬이 얻는 그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 욕망을 이뤄내야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주인공의 다시 균형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베코를 잡아야만 이 강대찬이 다시 균형 있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의 목적은 조베코를 잡는 것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욕망은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곡을 읽을 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목적만을 찾아내지 마시고 그 목적을 이룸으로써 정말로 원하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더 세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족쇄입니다. 족쇄는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발목을 잡는 것을 뜻하죠. 족쇄에는 시간 족쇄와 신분 족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간 족쇄가 나오죠. 그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간 족쇄로 함으로써 이 주인공이 목적을 이루는데 좀 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걸림돌은 이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실어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욕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주인공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족쇄에는 시간 족쇄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신분 족쇄도 있습니다. 신분 족쇄는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신분 족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다 보니까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분 족쇄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에서도 이 신분 족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벌집 아들과 또 가난한 집의 딸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신분 족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 구조에는 디딤돌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무너져 갈 때,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다시 한번 주인공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디딤돌 역할은 아들이 해줍니다. 이 강대찬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술을 막 마시고 있을 때 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강대찬이 아들을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베코를 잡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요.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돼서 다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딤돌은 정신적 스승이라고도 하고요. 멘토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강대찬의 정신적 스승이자 멘토는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스승이자 멘토는 깨달음을 얻게 도와줘서 실제로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서는 영웅주의도 들 수 있는데요. 조베코가 가짜 영웅이죠. 그래서 진짜 영웅이 가짜 영웅을 물리치는 영웅주의를 주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강대찬이 쪽팔려 라는 대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아버지로서 또 아들, 사나이 이런 대사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그 타이틀을 찾고 자존심을 찾고 또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드라마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드라마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왕국 영화 보셨나요? 겨울왕국 1을 보면 일단 엘사가 나오고요. 또 안나가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구조에 빗대어서 봤을 때 주인공은 안나일까요? 엘사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 때 만났을 때 같이 한번 이 드라마의 구조에 따라서 이 겨울왕국을 대입시켜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적대자와 협조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로 살펴봤을 때 주인공은 어떠한 계기로 자신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의 삶의 균형을 깨게 만든 적대자가 있을 거고요. 또 주인공 옆에는 조력자가 있죠. 그리고 주인공이 그 자신의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겨울왕국의 주인공은 엘사일까 안나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났을 때 토론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연극의 3요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 또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의 4요소라고 한다면 배우, 관객, 무대, 희곡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연극의 3대 요소라고 3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책에는 배우, 관객, 무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떠한 책에는 배우, 관객, 희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관점을 두냐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무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희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토론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포스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 공연의 형식들이, 공연의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밑에 이렇게 공연을 적어놨는데요. 이 영상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KT 미첼의 라이브 시네마 쇼라는 공연이 있는데요. 실제 무대 위에서 이 영화를 찍듯이 촬영하는 모습을 관객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에는 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의 어떤 클로즈업을 찍었다면 이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스크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는 이 카메라를 찍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카메라맨 또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텍스트를 많이 각색하지 않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연출의 색깔을 듬뿍 넣어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연출가입니다. 레프도진인데요. 레프도진은 안톤 체홉의 작품을 많이 연출하고 있고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연출적 색깔을 넣어서 무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톤 체홉 공부할 때 영상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념 기반 연출가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정해서 그 텍스트를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셉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무대화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연출가에는 토마스 오스터마이어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극단으로 마부마인이 있습니다. 이 마부마인의 인형의 집은 정말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민중의 적이나 또 리처드 3세 다양한 작품들을 연출했는데요. 이 공연들 또한 영상 자료로 만나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텍스트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드라마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참고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오이디푸스왕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미리 오이디푸스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